여자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울고 있습니다. 흙바닥에는 방금 쏟아진 한약이 흥건합니다. 그리고 그 앞에서 시어머니가 말합니다. 왜 울어?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. 그 순간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그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. 결혼을 앞둔 두 집안이 처음 만나는 날. 그 자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결정짓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.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 레스토랑. 예약 명단에는 두 집안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. 도착 시간은 같았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. 시댁 쪽 가족들은 고급 세단에서 내렸습니다. 어머니는 명품 코트를 걸쳤고 아버지는 반듯한 정장 차림이었죠. 친정 쪽은 달랐습니다. 낡은 중형차에서 내린 어머니는 단정하지만 수수한 한복 차림이었고 아버지는 뒷머리를 연신 매만지며 식당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. 딸 지은은 두 집안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.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. 자리에 앉자마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. 시어머니 박 여사는 메뉴판을 펼치지도 않았습니다. 이미 자리를 꿰고 있다는 듯 종업원을 향해 익숙하게 손짓했습니다. 여기 코스로 주세요. 제일 상으로. 친정 어머니 최 씨는 메뉴판을 들어 천천히 훑었습니다. 가격 칸에 잠깐 시선이 멎었지만 내색은 없었습니다. 박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상대를 바라봤습니다. 사돈댁은 어느 쪽이세요? 친정이 어디라고 하셨죠? 친정 어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. 충북 청주 쪽입니다. 라고. 박 여사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. 웃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딱 세 글자였습니다.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. 음식이 나오는 동안 대화는 계속됐습니다. 아들 준혁의 스펙 이야기, 해외 연수 이야기, 집안 어른들 이야기. 박 여사의 말은 막힘이 없었고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. 친정 아버지는 두 번 젓가락을 들다가 내려놓았습니다. 할 말을 찾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. 그때였습니다. 종업원이 음식을 옮기다가 친정 어머니의 한복 소매 끝에 국물을 살짝 튀겼습니다. 어머, 죄송합니다. 친정 어머니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. 냅킨으로 조용히 닦았습니다. 박 여사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나지막하게 한마디 했습니다. 우리 집안이랑은 격이 좀 다르네. 라고. 혼잣말처럼 그러나 분명히 들릴 만큼의 목소리로. 친정 어머니는 웃었습니다.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. 마치 못 들은 것처럼. 하지만 지은은 들었습니다. 다 들었습니다. 젓가락을 쥔 손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. 준혁은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. 그러고는 화제를 돌렸습니다. 어색하게, 너무 빠르게. 테이블 위는 다시 웃음으로 채워졌습니다. 하지만 그 웃음이 무엇을 덮고 있는지 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. 디저트가 나올 무렵 박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. 사돈, 우리 집안 예절부터 배우셔야겠어요. 라고. 여전히 웃는 얼굴이었습니다. 친정 어머니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지은은 그 고개 끄덕임을 바라봤습니다.
엄마가 참고 있다는 걸 딸은 알았습니다. 그리고 이 자리가 끝난 뒤 무언가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도 어떤 시작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.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부터였습니다. 신혼의 설렘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은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아침 6시 시어머니 박 여사의 방에서 기척이 나기 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. 준혁은 잘 몰랐습니다. 아니,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. 지은은 그 차이를 굳이 따지지 않으려 했습니다. 처음에는요, 밥상 차림부터 문제였습니다. 국그릇 위치가 틀렸다고 했습니다. 수저 방향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. 반찬 가짓수가 적다고도 했습니다. 지은은 고쳤습니다. 다음 날 또 고쳤습니다. 그 다음 날도요. 그런데 지적은 줄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늘었습니다. 청소 방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박 여사는 지은이 닦고 나간 자리를 손가락으로 쓸어봤습니다. 그리고 혀를 찼습니다. 말없이 그 소리가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. 말투에 대한 간섭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. 어느 날 지은이 시아버지께 드세요라고 건넸을 때였습니다. 박 여사가 옆에서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. 드십시오라고 해야지. 그것도 몰라요? 라고. 지은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. 박 여사는 대꾸 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. 그날 저녁 준혁에게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. 준혁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. 어머니가 원래 좀 꼼꼼하셔. 적응하면 괜찮아. 라고. 지은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.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. 시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지은은 오래된 커튼을 세탁했습니다. 먼지가 심했고 햇볕에 잘 말리면 깨끗해질 것 같았습니다. 박 여사가 돌아왔을 때 창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. 누가 건드리래요? 라고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. 차갑지 않았습니다. 그냥 건조했습니다. 먼지가 많아서 세탁을 했습니다. 라고 지은이 대답했습니다. 내 물건에 손대기 전에 먼저 묻는 거야. 그게 기본이잖아요.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.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.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박 여사는 그 침묵 속에서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. 돈만 있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. 라고. 그 말이 어디를 향한 건지 지은은 알 수 없었습니다. 자신을 향한 건지, 친정을 향한 건지,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나온 말인지 따지지 않았습니다.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. 지은은 그날 밤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. 별말은 하지 않았습니다.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. 친정 어머니는 전화 너머로 딸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. 오래 들었습니다. 그리고 며칠 뒤 시댁 현관에 친정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. 손에는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. 박 여사와 눈이 마주쳤을 때 친정 어머니는 먼저 허리를 숙였습니다.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.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. 라고. 그 한마디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박 여사는 바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지은은 알았습니다. 엄마가 왜 왔는지를. 딸을 위한 일이라면 엄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어떤 엄마들은 그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. 겉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을 하죠. 친정 어머니 최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그녀는 시댁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.
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. 거의 매일이었습니다. 딸 지은은 처음에 말렸습니다. 괜찮다고,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친정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엄마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야. 신경 꺼. 라고.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. 더 이상 설명은 없었습니다. 친정 어머니는 시댁 부엌에서 일했습니다. 아침 식사 준비, 설거지, 바닥 청소, 빨래 정리. 파출부라는 말이 떠오를 만큼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. 박 여사는 그 모습을 소파에 앉아 바라봤습니다. 말리지 않았습니다.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. 한 번은 최 씨가 국을 끓이다가 간을 봤습니다. 박 여사 쪽을 향해 물었습니다. 싱거우면 말씀해 주세요. 라고. 박 여사는 리모컨을 돌리며 짧게 답했습니다. 알아서 하세요. 라고. 그 방 안에 흐른 정적이 꽤 길었습니다. 사위 준혁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장모를 마주쳤습니다. 행주를 들고 식탁을 닦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. 준혁은 잠깐 멈칫했습니다. 그러고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지나쳤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. 장모를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. 현관문이 닫혔습니다. 최 씨는 그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식탁을 계속 닦았습니다. 지은은 그 장면을 방문 틈으로 봤습니다. 가슴 어딘가가 조여들었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. 그날 오후 작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. 최 씨가 창고 정리를 하다가 무거운 물건을 잘못 건드렸습니다. 선반 위에 있던 도자기 화분이 흔들렸습니다. 간신히 잡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. 박 여사가 그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. 최 씨는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. 죄송합니다. 다치진 않았습니다. 라고. 박 여사는 화분을 확인하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. 조심하세요. 그거 꽤 비싼 거예요. 라고. 최 씨는 고개를 한 번 더 숙였습니다. 입을 다물었습니다.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. 최 씨는 화분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나서 창문 밖을 잠시 내다봤습니다. 마당의 크기를 가늠하는 것 같기도 했고 담장 너머를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. 집안을 돌아다닐 때도 그랬습니다. 벽을 손끝으로 가볍게 짚어보기도 하고 거실 창가에 서서 방향을 확인하는 듯 서 있기도 했습니다.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. 엄마, 왜 그래? 라고. 친정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아니, 집이 크다 싶어서. 라고. 그날 저녁 최 씨가 돌아가기 전이었습니다. 대문 앞에 서서 골목 쪽을 잠시 바라봤습니다. 조용히 혼자.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. 여기 땅값이 꽤 나가겠네. 라고. 아무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. 아니, 듣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독백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. 어떤 말은 한 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. 그리고 그 말이 여러 사람 앞에서 나왔을 때 상처는 배가 됩니다. 그날의 일이 그랬습니다. 박 여사의 지인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. 50대 여성 넷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. 고급 과일과 차가 오갔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. 최 씨는 그날도 부엌에 있었습니다. 과일을 깎고 닭이를 닦고 찬물을 올렸습니다. 지은은 안방에 있었습니다. 굳이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.
그 자리가 불편했습니다. 손님 중 한 명이 부엌 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. 저분은 누구세요? 도움 있으세요? 라고 박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. 우리 집 식모예요. 라고 웃으면서 한 말이었습니다.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손님들은 그냥 넘어갔습니다. 대화는 계속됐습니다. 부엌에서 찬물을 따르던 최 씨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. 그뿐이었습니다. 돌아보지 않았습니다. 지은은 들었습니다. 안방 문이 얇았습니다. 거실 소리가 다 들어왔습니다. 눈을 감았습니다.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습니다. 엄마가 저 자리에서 식모라고 불렸습니다. 손님들 앞에서 웃음 섞인 목소리로. 지은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. 나가서 뭐라 해야 할지 몰랐고 나가면 엄마가 더 난처해질 것 같았습니다. 그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도 몰랐습니다.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. 눈물이 났습니다. 소리 없이 손님들이 돌아간 뒤였습니다. 거실을 정리하던 최 씨와 지은이 마주쳤습니다. 지은은 엄마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.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. 엄마 미안해. 라고 작게 말했습니다. 최 씨는 행주로 탁자를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. 뭘, 괜찮아. 라고 했습니다. 그 말투가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. 박 여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. 두 사람의 대화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. 그 무관심이 어떤 말보다 선명했습니다. 준혁은 저녁에 들어왔습니다. 그날 있었던 일을 지은에게 들었습니다. 끝까지 듣고 나서 잠시 침묵했습니다. 그러고는 말했습니다. 어머니한테 한번 말해볼게. 라고. 하지만 그 말이 실제로 이어졌는지 지은은 알 수 없었습니다. 그 이후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으니까요. 그날 밤 최 씨는 혼자 버스를 탔습니다. 창밖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. 분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. 서럽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. 오히려 무언가를 천천히 정리하는 사람 같았습니다. 그리고 입술을 달싹였습니다. 아주 작게, 조금만 더 참자 아직 때가 아니야. 라고 혼자 말했습니다. 네. 그 한 글자가 이상했습니다. 참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다릅니다. 최 씨가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쪽인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.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짐이 아닙니다. 정성입니다. 그리고 그 정성이 짓밟힐 때 사람은 비로소 한계를 맞이합니다. 최 씨가 보자기를 들고 시댁에 나타난 것은 이른 오전이었습니다. 안에는 한약 봉지 6첩이 들어 있었습니다. 딸 지은이 입맛을 잃고 안색이 나빠 보인다는 것을 눈치챈 뒤 오래 다니던 한의원에 따로 부탁해서 지은 맞춤으로 지은 것이었습니다. 비싼 것은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최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. 지은은 그 보자기를 보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. 고맙다는 말 대신 눈이 먼저 붉어졌습니다. 박 여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. 최 씨가 봉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. 지은이 기력이 좀 없어 보여서요. 보약 지어왔습니다. 라고. 박 여사는 봉지를 받지 않았습니다. 눈으로만 훑었습니다. 이딴 싸구려를? 라고 말했습니다. 비웃지도 않았습니다. 그냥 툭 뱉었습니다. 최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
박 여사는 봉지를 집어들고 마당 쪽 문을 열었습니다. 그리고 쏟아버렸습니다. 봉지째로 흙 위에 짙은 한약 향이 마당에 퍼졌습니다. 지은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.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. 숨이 막혔습니다. 엄마가 새벽같이 한의원에 다녀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.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다녀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. 그 봉지가 흙 위에 쏟아지는 순간 무언가가 터졌습니다. 지은은 주저앉았습니다.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. 어깨가 흔들렸습니다. 박 여사는 마당 문을 닫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. 왜 울어요?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라고. 그 말이 불을 더 키웠습니다. 준혁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. 지은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. 마당에 쏟아진 한약도 봤습니다.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.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그는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.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준혁을 봤습니다. 준혁은 시선을 피했습니다. 그 순간이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해줬습니다. 최 씨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. 흙 위에 번진 한약 자국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. 오래 봤습니다.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동안 늘 웃던 얼굴이었습니다. 참고 숙이고 다시 웃던 얼굴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. 표정이 사라졌습니다. 웃음도 눈물도 아닌 얼굴이었습니다. 차갑고 고요한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. 최 씨는 천천히 보자기를 접었습니다.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. 이 집 곧 바뀌겠네. 라고. 지은도 준혁도 박 여사도 듣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그 말은 혼잣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. 다짐 같기도 했고 선언 같기도 했습니다. 최 씨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,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. 사람을 오래 보면 알게 됩니다.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됩니다. 그리고 그 행동이 평소와 조금이라도 다를 때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보약 사건이 있던 날 이후로 최 씨는 조금 달라졌습니다. 여전히 시댁에 왔습니다. 여전히 부엌일을 했습니다. 표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가끔씩 자리를 비웠습니다. 잠깐 볼 일이 있다며 마당 쪽으로 혹은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. 지은은 그냥 지나쳤습니다. 피곤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엄마의 작은 움직임을 따라갈 여유가 없었습니다. 그날도 그랬습니다. 최 씨는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걸어두더니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. 박 여사는 듣지도 않았고 지은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. 최 씨는 대문 밖 골목 끝으로 걸어갔습니다. 주변을 한번 살피고 나서 전화를 꺼냈습니다. 연결음이 2번 울리고 상대가 받았습니다. 대표님, 언제 진행할까요? 라고 상대가 물었습니다.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. 최 씨는 골목 입구를 한 번 더 확인하며 짧게 답했습니다. 조금만 더 기다려요. 라고.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안에 여러 가지가 오갔습니다. 법조타운 인근 상가 건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계약 시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. 최 씨는 구체적인 숫자를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상대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. 두 사람이 이 대화를 처음 나누는 게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. 최 씨가 말했습니다. 그쪽 시세는 내가 이미 확인했어요.
그 자리 놓치면 안 돼요. 라고 상대가 알겠다고 했습니다.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. 통화를 마치고 최 씨는 잠시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. 시댁 건물 외벽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. 담장과 지붕선을 천천히 눈으로 훑었습니다. 집 구조를 살피던 그 눈빛과 같았습니다.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무언가를 재고 있는 눈이었습니다. 골목 안쪽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건드렸습니다. 소리에 최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. 그리고 다시 시댁 쪽을 봤습니다.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최 씨가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박 여사가 물 한 잔을 마시며 지나치듯 말했습니다. 어디 갔다 왔어요? 라고. 잠깐 바람 좀 쐬고 왔습니다. 라고 최 씨가 답했습니다. 박 여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. 관심이 없었습니다. 최 씨는 다시 행주를 들었습니다.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. 그날 저녁 최 씨의 전화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. 짧은 문장 하나였습니다. 최 씨는 그것을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.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. 검사님 쪽도 준비 끝났습니다. 라고. 검사. 그 단어 하나가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. 최 씨가 단순히 부동산을 알아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판을 짜고 있는 사람인지 그 경계가 이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. 욕심은 처음에 작게 시작합니다. 그리고 한번 발을 들이면 스스로 멈추는 법을 잊어버립니다. 박 여사가 그랬습니다. 집이 크고 좋았습니다. 남들이 부러워했습니다. 그런데 박 여사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. 요즘 들어 집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. 더 넓은 평수, 더 좋은 위치, 지금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한다는 말을 식탁에서, 거실에서 자연스럽게 흘렸습니다. 준혁은 처음엔 흘려들었습니다. 지은은 그 말들이 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. 변화는 낯선 사람이 집에 드나들면서 시작됐습니다. 박 여사의 지인이라고 했습니다. 투자 상담을 한다고 했습니다. 서류 가방을 들고 왔고 말이 많았으며 웃음이 과했습니다. 지은은 그 사람이 처음 온 날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. 이유는 딱히 없었습니다. 그냥 눈이 너무 빨리 움직였습니다. 박 여사는 그와 마주 앉아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. 펜으로 줄을 긋고 숫자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. 어느 날 준혁이 퇴근하자마자 박 여사가 불렀습니다. 서류 한 묶음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. 여기 사인 하나만 해. 라고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. 준혁이 서류를 훑었습니다. 대출 관련 서류였습니다.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. 이게 얼마예요, 어머니? 라고 준혁이 물었습니다. 박 여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. 그 정도는 감당해야지. 이번 기회 놓치면 후회해. 라고. 준혁은 서류를 덮었습니다. 바로 사인하지 않았습니다. 그날은 그걸로 끝났습니다. 며칠 뒤 그 지인이 다시 왔습니다. 이번엔 태블릿을 들고 왔고 영상 자료까지 준비해 왔습니다. 개발 예정 지구 이야기였습니다. 수익률 도표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. 지은은 차를 내오다가 그 화면을 얼핏 봤습니다. 숫자들이 너무 깔끔했습니다. 현실에서 저런 수익이 나오는 투자는 드뭅니다. 아버지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러 왔던 사람을 예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 아버지는 거절했었습니다.
지은은 잠깐 멈췄습니다.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자신이 나설 자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. 그 판단이 맞는 건지 그 순간은 알 수 없었습니다. 박 여사는 점점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.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시 꺼냈습니다. 이 동네 재개발 들어오면 지금 집값이 3배야. 지금 움직여야 해. 라고 했습니다.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. 그 사람 검증된 사람 맞아요? 라고. 박 여사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. 내가 사람 못 알아봐? 나보다 네가 더 잘 알아? 라고. 그 말 한마디로 대화는 닫혔습니다. 지은은 밥을 먹는 척 했습니다. 그 지인이 돌아가기 직전이었습니다.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박 여사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건넸습니다. 사모님, 이거만 하면 평생 돈 걱정 없어요. 라고. 박 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. 그 눈빛을 지은이 봤습니다. 평생 돈 걱정 없다는 말. 그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가장 듣기 좋은 순간에 건넨 말이었습니다.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박 여사는 몰랐습니다. 아니면 알면서도 믿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. 그리고 최 씨는 그날도 부엌에 있었습니다. 그 말을 들었습니다. 행주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.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.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전에 반드시 신호가 있습니다. 작은 균열, 이상한 침묵, 갑자기 뜸해진 연락. 박 여사의 집에도 그 신호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습니다. 투자 상담을 하러 오던 그 지인의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. 일주일에 2~3번 오던 사람이 열흘째 소식이 없었습니다. 박 여사는 전화를 했습니다. 연결은 됐습니다. 하지만 말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. 바쁘다고 했고 곧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. 박 여사는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. 그 모습을 지은이 봤습니다.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준혁에게 고지서 한 장이 날아온 것은 그 즈음이었습니다. 대출 이자 납부 안내였습니다. 금액을 보고 준혁은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.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. 박 여사는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했습니다. 곧 수익이 나면 다 정리된다고 했습니다. 언제요? 라고 준혁이 물었습니다. 박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. 대신 화제를 돌렸습니다. 준혁은 그날 밤 늦게까지 서류를 뒤졌습니다. 계약서를 찾아봤습니다. 손이 떨렸습니다.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. 안타까움인지 두려움인지 혹은 오래전부터 이럴 것을 알고 있었다는 쓸쓸함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. 그 무렵 최 씨가 시댁에 왔습니다. 여느 때처럼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그날 최 씨는 잠깐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. 부엌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. 골목 너머 큰 길 쪽을 바라봤습니다. 지은이 물었습니다. 엄마 뭐 봐? 라고. 최 씨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. 저쪽 길이 넓어졌네. 공사 다 됐나 봐. 라고. 지은은 그냥 넘겼습니다. 그런데 최 씨가 본 것은 길이 아니었습니다. 그 너머 법조타운 방향이었습니다. 며칠 뒤였습니다. 준혁이 투자건을 직접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. 해당 지번을 검색했습니다. 개발 구역으로 묶였다는 그 땅이었습니다.
그런데 이상했습니다. 등기부등본에서 나온 소유자 이름이 낯설었습니다. 분명히 공공개발 예정지라고 했는데 이미 개인 소유로 변경이 돼 있었습니다. 그것도 꽤 최근에. 준혁은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. 그때 마침 부동산 쪽 지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. 준혁이 그 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. 전화 너머에서 지인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. 그 땅 이미 주인이 바뀌었어요. 라고. 준혁은 말을 잃었습니다. 언제? 누가? 어떻게? 질문이 쏟아졌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. 전화를 끊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. 소유자 이름 옆에 적힌 날짜를 확인했습니다. 그 날짜는 최 씨가 처음으로 골목에서 전화를 했던 시기와 겹쳤습니다. 준혁은 그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. 하지만 시청자는 알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우연인지 아닌지는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. 뒤집히는 판은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. 사실은 처음부터 신호가 있었습니다. 다만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못 본 척했을 뿐입니다. 그날은 시댁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. 박 여사가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.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었더니 정장 차림의 남성 둘이 서 있었습니다. 명함을 내밀었습니다. 법무법인 소속이었습니다. 박 여사는 영문을 몰랐습니다. 누구 찾아왔냐고 물었습니다. 최 대표님 계십니까? 라고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. 박 여사는 멈칫했습니다. 최 대표? 그 이름이 이 집에서 불릴 줄은 몰랐습니다. 부엌에서 최 씨가 걸어 나왔습니다. 앞치마를 벗었습니다.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두 남성이 동시에 허리를 숙였습니다. 대표님, 오늘 계약 관련 서류 최종 확인건으로 왔습니다. 라고 한 명이 말했습니다.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표정은 조용했습니다. 흔들림이 없었습니다. 박 여사는 그 장면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.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. 거실에 서류가 펼쳐졌습니다. 법조타운 인근 대지 계약서였습니다. 이름 칸에는 최 씨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. 단독 소유였습니다. 준혁이 그 서류를 봤습니다. 등기부로 확인했던 그 땅이었습니다. 소유자 이름이 그때는 낯설었는데 지금은 너무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. 장모님이 이 땅 주인이에요? 라고 준혁이 물었습니다.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. 최 씨는 서류에 서명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. 오래됐어요. 라고.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. 법무법인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. 준혁의 검사 임용 추천 관련 문서였습니다. 내부 청탁이 아니었습니다. 정식 절차였습니다. 다만 그 절차 위에 누군가의 보증이 있었고 그 보증인의 이름 역시 최 씨였습니다. 준혁은 자리에 앉았습니다. 다리에 힘이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. 지은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 순간 처음 알게 된 것인지 표정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. 박 여사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. 방금 전까지 그 집의 모든 것을 쥐고 있던 사람이 지금은 가장 작아 보였습니다. 담당자 중 한 명이 마무리 인사를 하며 최 씨에게 말했습니다. 추가 진행 사항은 내일 오전에 연락드리겠습니다. 대표님. 라고.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. 현관문이 닫혔습니다.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.
최 씨는 앞치마를 의자 위에 얹었습니다. 그리고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. 오래, 조용히. 박 여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.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. 최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. 이제 누가 식모인지 정해졌네요. 라고 말했습니다. 웃지 않았습니다. 차갑지도 않았습니다. 그냥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. 박 여사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. 그러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지은은 엄마를 봤습니다. 그 눈에 무엇이 담겼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. 끝은 언제나 시작보다 조용합니다.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가장 큰 결말은 소리 없이 옵니다. 투자 사기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. 검찰이 움직였습니다. 박 여사가 돈을 맡긴 지인의 계좌가 동결됐습니다. 연루된 자금 흐름이 추적됐습니다. 박 여사의 이름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. 대출금은 남아 있었습니다. 수익은 없었습니다.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. 준혁은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. 박 여사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 법원 통지서가 날아오던 날 처음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. 경매 날짜가 잡혔습니다. 박 여사는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. 손을 써달라고 했습니다. 대부분 받지 않았습니다. 받은 사람도 어렵다고 했습니다.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. 아니, 언제나 냉정했는데 그동안 몰랐던 것인지도 모릅니다. 경매 당일 아침 박 여사는 집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. 거실, 주방, 마당. 손끝으로 벽을 짚었습니다. 얼마 전까지 최 씨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장면이 겹쳐 보였습니다. 낙찰 결과가 나왔습니다. 담당자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. 낙찰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. 준혁이 그 이름을 봤습니다. 숨을 한번 멈췄습니다. 박 여사가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. 읽었습니다.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. 최 씨의 이름이었습니다. 버스를 2번 갈아타던 그 사람. 부엌에서 국을 끓이던 그 사람. 손님들 앞에서 식모라 불리던 그 사람이 이 집의 새 주인이었습니다. 최 씨가 그날 오후 그 집에 왔습니다. 예전처럼 반찬통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.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박 여사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.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. 준혁은 옆에 서 있었습니다.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지은만이 현관에서 최 씨를 맞았습니다. 말없이 엄마의 손을 한번 잡았습니다. 최 씨는 딸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가 놓았습니다. 최 씨는 거실로 들어섰습니다. 박 여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.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.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. 그때 창밖으로 오후 햇빛이 들어왔습니다. 마당 쪽 창이었습니다. 예전에 보약이 쏟아졌던 그 흙바닥이 빛을 받았습니다. 최 씨는 그 빛을 잠깐 봤습니다. 그리고 박 여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.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. 떨리지도 않았습니다. 자네, 우리 집 식모로 들어올 텐가? 월급은 후하게 주지. 라고 최 씨가 말했습니다.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. 복수의 쾌감도 아니었습니다. 그냥 조용하고 단단한 말이었습니다. 박 여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. 할 말이 없었습니다. 아니,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.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됐습니다.
지은은 뒤에 서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. 눈물이 났습니다. 이번엔 달랐습니다. 서럽지 않았습니다. 억울하지 않았습니다. 그냥 오래 참았던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. 안도였습니다. 최 씨는 끝내 웃지 않았습니다. 위험은 소리가 없었습니다. 상견례 날 처음 그 식당에서 격이 다르다는 말을 들었던 그 사람이 지금 이 집의 주인으로 서 있었습니다. 말 한마디 보태지 않아도 그 자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.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